엄마, 시골집 팔아서 우리 집 사는 거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저는 69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집은 돌아가신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린 집이에요.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집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집을 팔아서 자기들 집 장만하는데 보태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 집 팔아서 우리 집 사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돼. 그러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같이 살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용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그리고 늙어서도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용기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9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시골집을 지키며 살아왔죠.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시골집은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직접 지은 집이에요. 30대 초반 우리 부부는 돈을 모아 땅을 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을 올렸죠.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 집이야. 우리 손으로 만든 집이라며 남편은 웃었어요. 집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마당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늙어가자.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순간이 그 집에서 이뤄졌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그 집을 지켰어요. 마당에 감나무, 대문 앞 목련나무, 뒷마당 텃밭. 모든 게 남편과의 추억이었거든요.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죠. 하지만 동네 친구들도 있고 경로당에 나가면 이야기 나눌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집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쯤 됐고 손주가 하나 있죠. 올해 5살인 귀여운 남자아이예요. 아들 내외는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시골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난 괜찮아. 시골이 편해. 너희는 너희 생활해라. 사실 함께 사는 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아들 부부의 생활에 끼어드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아들이 내려왔어요.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혹시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아프시면 어떡하나. 제발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 곁에 계셔주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니. 알았어. 엄마가 올라갈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간단한 짐을 꾸렸어요. 옷가지 몇 벌, 약,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이게 전부였죠. 집을 나서면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감나무를 쓰다듬고 텃밭을 바라보고 대문을 천천히 닫았죠. 잠깐만 다녀오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아들네 집은 8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방이 2개, 거실, 주방. 시골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손주가 달려와서 할머니 하고 안기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제 방으로 안내했어요. 손주 방이었죠.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벽에 가득한 캐릭터 스티커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손주는 우리 방에서 재울게요. 괜찮아.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어요. 내 방이 아니라 손주 방에 얹혀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가족인데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매일 밥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빨래도 청소도 다 며느리가 했죠. 아들은 퇴근하면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사 얘기, 손주 얘기. 손주는 아침마다 제 방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하고 물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손주 곁에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고향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 서울 왔어. 아들 내 집에서 지내. 며느리가 정말 잘해줘. 손주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그래, 좋겠다. 우리는 자식들이 바빠서 만날 수도 없는데. 저는 뿌듯했어요. 내 노후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손주가 유치원에 가고 아들이 출근한 뒤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죠. 며느리가 저에게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집이 너무 좁아요. 방이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손주 방에 계시지만 손주가 학교 들어가면 방이 필요해요. 공부방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집을 옮기려고 해요. 방 3개짜리로요. 그러면 어머니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손주도 자기 방이 생기고.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돈이에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머니 시골집 말인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집 비어 있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서울에서 저희랑 사실 거고 그 집 팔아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어머니도 편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고. 제 손에 들린 차가 흔들렸어요. 집을 팔라고? 네, 어머니. 어차피 빈 집이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 돈으로 저희 집 사면 어머니 방도 넓게 드릴게요. 남양으로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좋아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정말 저를 위한 제안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은 제 전부였어요. 남편과 제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온 힘을 다해 지은 집이에요.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겨울엔 손이 얼어도 시멘트를 섞었죠. 남편이 집을 짓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 허리를 다쳐서 한 달을 누워 지냈죠. 그때 제가 남편 대신 공사를 이어갔어요.
여보, 우리 집 꼭 완성하자. 우리 손으로 만든 집에서 늙어가자. 남편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첫걸음을 뗀 곳도, 자전거를 배운 곳도,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들어온 곳도 그 집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그 집 마루에 앉아서 밤새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이 집에서 같이 늙어가기로 하면서요.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고, 제 추억이고,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집을 팔라고 했어요. 마치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듯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좀 힘들어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결정하신 대로 따를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도 엄마 집 파는 거 찬성하니?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집이 필요해요. 손주도 크고 있고 엄마도 더 넓은 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그 집은 엄마, 그 집 비어 있잖아요. 엄마는 이제 저희랑 서울에서 사실 거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들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비어 있는 집이라고요? 제 인생이 담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그냥 비어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다니. 엄마, 제 말 이해하시죠? 저희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은 좁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아들이 힘들다는데. 하지만 그 집은 내 전부인데.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한테 집 파는 거 말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들렸어요. 응, 아직 확답은 안 하셨어. 근데 괜찮아. 천천히 설득하면 돼. 며칠만 있으면 승낙하실 거야.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집 팔면 우리 3억 정도 생기잖아. 그거면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계약금 충분해. 거기 방 3개짜리고 넓고 좋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연금도 나오고 나중에 손주 봐주시고.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사는 건 좀 그래.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니, 내 계획은 이거야. 일단 집 팔아서 우리 집 사고 시어머니는 한 2년 정도 같이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이 더 드시면 요양원 알아봐야지. 요즘 요양원 괜찮잖아.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더 좋을 거야.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우리 엄마 모셔올 거야. 엄마 혼자 춘천에서 외롭게 사시잖아. 그때 엄마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시어머니는 모르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거 그냥 가족을 위해서 집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 집을 팔아서 자기들 집을 사고 저는 나중에 요양원에 보내고 자기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계획.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도 다 가짜였죠. 저는 그냥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도구였던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아들을 키운 집. 그 모든 게 며느리한테는 그냥 돈이었던 거죠.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뭐가 잘못됐을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나? 아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들도 한패일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자.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되겠어. 새벽 5시 하늘이 막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가방에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남편 사진. 이게 전부였어요. 손주 방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벽에 붙은 캐릭터 스티커들, 작은 책상, 장난감들. 미안해, 손주야. 할머니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구나.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도 푹 자고 있겠죠.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어요. 문 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응, 산책 좀 하려고. 이렇게 큰 가방 들고요? 응. 저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이라 그런지 몸이 움츠러들더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첫 차가 오는 시간까지 30분을 기다렸어요. 벤치에 앉아서요. 그 30분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집을 짓던 날, 아들이 태어난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리고 일주일 전 아들이 엄마 저희랑 같이 살아요 하던 날. 그때 거절할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들한테 말이라도 하고 갈 걸?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들도 며느리 편이잖아. 버스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아직 새벽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매표소에서 표를 끊었어요. 고향 가는 버스 한 장이요. 7시차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요. 그 시간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한테서. 역시 받지 않았어요. 드디어 7시가 됐어요. 버스에 올라탔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 서울.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3시간을 달려서 고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익숙한 공기가 코를 스쳤어요. 시골 특유의 흙냄새, 풀냄새. 아, 집이다. 저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20분 정도 걸렸죠. 대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감나무가 저를 반겼어요.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내가 돌아왔어. 저는 감나무를 쓰다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집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여보, 내가 돌아왔어. 미안해. 집을 떠났던 게. 저는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 순자야. 돌아왔어? 서울 안 갔어? 응, 돌아왔어. 왜? 아들 내 집 불편했어? 응, 좀.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돌아온 게 잘한 거야. 역시 자기 집이 제일 좋지. 아들 내 집 가봤자 눈치 보고 불편하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아.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맞아. 여기가 좋아. 순자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 김치찌개 끓여놨어. 같이 먹자. 고마워.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청소했어요. 일주일 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걸레질을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후가 됐어요. 휴대폰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다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온 거였죠. 문자도 수십 통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혹시 화나신 거예요? 집 파는 거 말씀드려서요? 엄마가 싫으시면 안 팔아도 돼요. 제발 연락만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고향에 왔어. 걱정 마.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문자를 보내자마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집에 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서울은 나랑 안 맞아.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집 파는 거 말씀드려서 화나셨어요? 안 팔아도 돼요, 엄마. 제발 다시 올라오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제 침대, 제 이불, 제 베개. 모든 게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골에서는 자명종이 필요 없어요. 새들이 깨워주거든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봤어요. 일주일 동안 못 돌봐서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죠. 미안해. 내가 너희를 내버려뒀네. 저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일하니까 등에서 땀이 났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내 삶이야. 이게 나야.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마당에서 따온 상추에 쌈장을 찍어서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서울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오후에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순자야. 서울 안 갔어?
갔다가 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팔라고 한 것,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 새벽에 도망치듯 나온 것.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부모 돈만 노리지. 한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딸이 엄마, 돈 좀 빌려줘. 사업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이 아니라 주식한 거야. 주식으로 날렸지.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세대가 불쌍한 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자식들은 우리를 짐으로 생각해. 모두가 공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자식들이 변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제 평생 저축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2,500만 원.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만큼이 됐죠. 이 돈은 절대 안 줘.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쓸 거야. 저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심했어요. 이 집도 절대 안 팔아. 아들이 뭐라 하든, 며느리가 뭐라 하든, 이 집만은 지킬 거야.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죠. 왜 왔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서울로 다시 올라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집 파는 얘기 꺼내서 죄송해요. 안 팔게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아,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나는 이 집이 좋아. 이 마당이 좋고, 이 감나무가 좋고, 이 텃밭이 좋아. 서울은, 서울은 나랑 안 맞아. 엄마, 그럼 가끔씩 올라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 가끔 갈게. 손주 보러.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며느리가 한 말 들으셨죠? 요양원 보낸다는 말. 저는 놀랐어요.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응, 들었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 집 얘기도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집 사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엄마 마음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엄마. 근데 아들아, 명심해. 엄마는 이 집 안 팔아. 이 집은 너희 아빠랑 내가 만든 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거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내가 물려받아. 그때까지는 이 집은 내 거야. 네, 엄마. 알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한테는 돈이 좀 있어. 평생 모은 돈. 이 돈도 엄마가 쓸 거야.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쓸 거야.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시겠어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아. 엄마는 엄마 혼자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내려올게요.
그리고 엄마도 가끔 올라오세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알았어. 저는 아들을 배웅했어요.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게 맞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저는 이제 알아요. 노후 준비가 뭔지. 노후 준비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후 준비는 바로 이거예요. 첫째, 내 집을 지키는 것. 집이 있으면 최소한 잘 곳은 있어요. 남의 집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둘째, 내 돈을 지키는 것. 돈이 있으면 굶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살 수 있어요. 셋째, 자존심을 지키는 것.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쉽게 집을 팔지 마세요. 절대 쉽게 돈을 주지 마세요. 자식이 엄마, 나 힘들어. 도와줘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 돈을 노리는 건지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살으세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 하든 며느리가 뭐라 하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 것이고요.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 집에서, 제 마당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쉬어요. 손주가 보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요. 하루 놀다가 내려오죠.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